방금 소개받은 고광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북에서 왔는데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차 몰고 왔더니. 그러니까 남서울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천안에 대학이 꽤 많죠. 지금. 예. 많은데 그중에 또 남서울대에도 이렇게 좋은 인재가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오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받은 이걸 사실 총장님께서 주신 거죠. 이 부처장님 이 제목을. 예. 총장님이 아주 옛날에 명 언론인이셨잖아요. 예. 청와대 홍보수석도 하셨었고 그래서 감각이 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주셨던 게. 요거는 제가 이렇게 부제로 이렇게 넣었던 건데 이 오늘날 워낙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나의 미래,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이게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대학 시절의 접니다. 네. 챗GPT한테 한번 대학생 청년이 고뇌에 차서 조계사 경례를 걷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이게 포인터를 어떻게 써야 돼요? 포인터? 이렇게? 이거고. 이건 예, 이제 알았네요. 예. 그 며칠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제 회사가 바로 조계사 옆에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저는 뭐 수시로 점심 때도 여기 조계사 경례를 걷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하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좀 앞날도 좀 막막하고 좀 불확실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좀 이끌어줄 만한 이렇게 뭐 삼촌이 됐든 뭐 아버지가 됐든 뭐 어떤 선배가 됐든 이런 분들이 이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멘토링을 받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선배들도 뭐 특별히 그 멘토링 할 만한 또 교수님들도 당시에는 저희 때만 해도 특별히 교수하고 학생하고 그런 별로 소통이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가지고 조계사 경례를 걸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좀 어떤 스님이 저랑 눈이 마주치거나 만나게 저를 좀 주시를 하게 되면은 뭐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자문을 좀 구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쓸쓸하게 혼자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제가 다녔을 때 대학 시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만 해도 대학생이 아마 지금보다는 적었죠. 그러니까 대학생 하면 뭔가 사회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소위 노동자, 뭐 농민 이런 기층 민중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많은 학생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뭐 독재 정권 타도하자라든지 이런 시위 늘 최루탄은 터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또 저녁 때는 밥도 안 먹고 막걸리집에서 모여서 분통을 터뜨리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간혹 공부한다는 게 낮에 이제 교수님들 수업을 주로 위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세미나, 사회과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팔을 개우고 고뇌하는 장면을 그려줬는데 사실 저는 도서관은 별로 안 갔어요. 도서관은 별로 안 갔는데 여기 도서관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제가 대학 시절 하면은 뭔가 낭만보다는 굉장히 고민하고 좀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좀 일상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맞나요? 이게? 네? 맞아요. 여러분들 모습에 예? 잘 그렸나 모르겠네. 여기서 보니까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모습들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 그거 한번 서너 명 정도 친구들이 한 번만 말씀 좀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저 먼저 좀 한번 공유 좀 해주세요. 자. 저희 전공을 살려서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제가 좀 더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전공이 뭐예요? 현재 일요일문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고민이 많겠어요. 문송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 2명만 더. 자, 우리 여학생 어떤 자, 고민을 하는지. 고민.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지 않나. 네. 네. 뷰티 보건학과. 우리 뷰티 보건학과 학생도 역시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 다 똑같아요. 보니까 거기서 딱 한 명만 더. 자, 우리 남학생. 요즘은 전공을 다 하고 졸업해도 거기로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갈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전공이 뭐죠? 전자공학과입니다. 왜? 공대가 좀 안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딸도 공대 다니는데 본인 적성하고 또 잘 안 맞는다고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 새 학생 얘기는 미래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다.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진로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주로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 인생,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제 인생 단계별로 산업혁명의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생 단계만 해도 우리나라가 대략 1차, 2차 산업혁명이 혼재된 그런 때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2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그런 때였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나서도 한 6,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3차 산업혁명, 정보화의 물결, 그죠? IMF 때 1999년, 2000년 아마 그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그 IT 거의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IT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논설위원 겸 선임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AI나 빅데이터, 뭐 로봇 이런 기술 등이 고도화돼서 우리 산업 구조라든지 유통, 서비스, 교육, 의료, 국방 이런 걸 급변을 초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 일자리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아마 평생 갖게 될 직업이 뭐 한 대여섯 가지는 되지 않을까요? 전혀 다른 분야로 변신을 꾀할 수도 있고 거기 비슷한 분야에서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하튼 이거는 제가 1, 2, 3, 4차 산업혁명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옛날 농경사회부터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요즘 초고층 빌딩까지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아마 5차, 6차, 7차 산업혁명 정도까지 아마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뭐 학계에서 정리된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5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심화 발전해서 인간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이런 혁신 기술이 통합되면서 이
우리 사람의 뇌와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 의료도 고도로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스마트 시티,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5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혁명은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인간하고 기계가 물리적, 인지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냐 기계냐 이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죠. 그때는 우리 막 사람들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아픈 유전자는 도려내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AI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붐이잖아요. 근데 이게 초지능화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지능보다도 훨씬 더 앞서간다든가, 이제 그런 걸 6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이 거의 디지털 형태로 전환돼 가지고 가상 환경에서도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기계, AI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상 현실 속에 아바타, 또 다른 내가 있고, 그래서 상호 소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우주 식민지와 화성에다 정착촌 만든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 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5차, 6차, 7차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5, 6, 7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과연 뭐 당신이 뭐길래 그러느냐, 당신이 미래학자도 아니면서 그런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다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한번 이 영상을 한 번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간단하게 조금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플루이드 X라는 것이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혈류 세포를 가지고 여기서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의 90% 이상이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요, 작년에 했던 그 첨단 바이오 포럼이거든요. 서울 포럼이라고, 우리가 서울경제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포럼이라는 글로벌 포럼, 주로 과학 기술을 주제로 해서 많이 하는데요. 보통 호텔에서 이틀간, 사흘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총장님하고도 내년에는 우리 남서울대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초대를 하자냐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요. 작년 주제는 이렇게 보건의료, 경제, 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로 이렇게 외국 사람들 한 16명 초청하고 이제 국내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틀간 그런 이 메인 세션뿐만 아니라 한 10개 정도 이렇게 특별 세션을 꾸려가지고 첨단 바이오 혁명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포럼의 사무국장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진행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문제, 그다음에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사회가 바뀔 건가, 그리고 과학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서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약간 인문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연구처 산하로 그 우리가 필요한 R&D가 뭔가 하는 거를 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2년 전에 만들었는데, 큰 그림에서 학교가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과제가 뭔가 하는 거를 고민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도 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두 분이 저 손 좀 한번 꽉 잡고 한번 여기서 이걸로 MOU 가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교 서울대와 카이스트 국가 난제를 풀기 위해 이제 손을 잡다. 모든 걸 이제부터 같이 상의해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훈 회장님, 우리 국가 R&D 지금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도 많이 총장님들하고 또 그 학내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 이렇게 모시고 대학 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대학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은 꼭 창업을 하자는 것만은 뜻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대학 본연에, 그러니까 그 업의 본질에 비춰가지고 그 혁신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대학이라면 기본적으로 교육 혁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우리 대학원생 또 학부 연구원들도 있지만은 그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더 나가서는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기술 사업화도 하고 또 창업도 하고. 근데 그 창업이라는 건 사실은 공대나 자연대, 의대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문대에서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자, 또 대학의 교육 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해가지고 만약에 할 때 이제 했던 토크 콘서트고요. 아까 그게 이제 양쪽에 서울대 총장님, 카이스트 총장님 이렇게 아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양교가 사실은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뭐 R&D를 위해서 또 공동으로 같이 펀딩을 한다거나 교수님들끼리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한번 양교가 한번 해보시자,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경력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저는 학부는 정외과 했고 이렇게 대학원은 MBA 하고 이제 공학 박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수료만 했기 때문에 논문을 안 써가지고 되고, 제 사진인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제 캐리커처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닮았나요? 닮았어요? 네, 이게 챗GPT가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이런 걸 맡아 ICT, 바이오, AI, 우주항공,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벤처 스타트업, 산학년 R&D, 통신, 플랫폼, 미디어 콘텐츠, 외국기업 등등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취재를 쭉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을 순회하면서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이런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2019년에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이었거든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밟은 그날로부터 50주년 된 게 2019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우주포럼도 하고, 사실 내일 또 신라호텔에서 우주포럼을 하거든요. 나사의 칩 테크놀로지스트도 초청을 하고, 우주항공청의 존니 그 임무본부장도 나오시고, 우리 우주항공의 이제 기업이나 이제 학계 또 연구계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이제 연례 이런 글로벌 포럼, 그 다음에 뭐 이런 미국이나 그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도 돌면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재벌 기업인들의 고향이 주로 삼성이나 GS나 LG나 효성이나 이게 주로 경남 진주, 의령, 산청 쪽이거든요. 그 오너 1세대의 고향이. 그래서 전국 산학년 연구자들 100명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그 우리나라 재벌 기업인들 그 뿌리를 찾아서 가서 생가 탐방도 하면서 이틀간 같이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중고 학생들 과학기술 캠프도 열고, CS 아시죠 여러분들? CS 가서도 포럼도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건 AI 쪽이거든요. 예. 이렇게 국회에서 ESG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마쳐야 될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내일 우주포럼 하는 그 포스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나사의 칩 테크놀로지스트나 우주항공청에서도 오시고, 대통령 특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장이나 천문연구원장이나 뭐 항공우주진흥산업협회장이나 뭐 공군우주센터장이나 쭉 각 학회장님들 이렇게 다 오셔갖고 같이 하게 되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이제 저는 보통 특색이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쭉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연단에 12명, 13명 이렇게 똑같이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청중들과 같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자. 내일 한 200분 정도 오실 건데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보면 우리나라 대학은 이게 조금 조용하잖아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수업을 할 때. 근데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학생들이 질문도 많고 참여도 많고 막 지적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엄숙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나라 그런 포럼이나 컨퍼런스나 토크 콘서트나 이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고 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격식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AI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아까 계속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로를 잡으려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고급 일자리가 생길 거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AI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CES는 매년 1월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잖아요. 여기에는 전 세계 모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빅테크는 물론이고 이 전 세계 하여튼 IT 기업들,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들이 다 오거든요. 예. 저도 CES 가서 포럼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계속 화두가 AI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 빅블러라는 것은 경계가 없이 다 융합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 자율주행 차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자율주행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UA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 약간 뭐 드론 택시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나? 예.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몇 년 뒤부터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옛날처럼 기업들이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자동차 만들던 데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IT 만들던 데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뭐 배터리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우리가 헬스케어 하면 그전에는 이제 병원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IT,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세상이 됐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 프랑스 속담에도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벽이나 저녁 때 어스름해질 때 저기 멀리서 이렇게 오는 이 애가 개인지 늑대인지,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개인지, 내가 반가워서 오는 애인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예, 워낙 불확실하니까요. 예. 이게 보면은 아마존은 원래 온라인 기업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테슬라는 오프라인 전기차 만드는 제조하던 회사였고,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빅블러 현상, 여기도 아마존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고 테슬라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은 원래 온라인 전자상거래 하던 데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하고 지금 충전소를 하고, 이 충전소가 미국에서 이 테슬라 걸로 전부 다 통일이 됐잖아요, 전기차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이제 물류센터 서비스, 클라우드, 광고, 온라인 콘텐츠, 식음료 유통, 유성 인터넷,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 충전소, 그러니까 이런 충전 서비스도 하고요. 승차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 온라인 콘텐츠,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 그다음에 유성 인터넷,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빅블러 현상처럼 점점 기업들이 영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다 비슷비슷해져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기반 서로 달랐지만 이렇게 핵심 사업은 플랫폼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입원은 이렇게 자율 자동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플랫폼 광고 2차 수익원은, 그다음에 미래 수익원은 사람 물건, 그다음에 차세대 통신. 이 위성 인터넷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에다가
테슬라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우주 항공 기업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몇만 개 소형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지구 어디서든 어떤 오지에서든 인터넷 통신이 터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서비스가 될 텐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빅블러 현상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그냥 비교를 해봤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고 있지만 생성형 AI가 또 AI에서 뭐 일대 혁신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들 그럼 한번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챗GPT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리포트 내는 데라든지 아마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챗GPT를 우리 리포트를 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부할 때 쓴다고 하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별로 없네요. 의외로. 여기, 예, 여기, 예, 몇 분 있네요. 보니까. 예. 주로 챗GPT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그냥 그 PPT 만들 때 주제에 필요한 거 자료 조사할 때 많이 써요. 그러네요. 파워포인트 이제 만들 때 자료 조사하고, 예, 보통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챗GPT가 한 대략 한 $22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이 이게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그러니까 한 $2씩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한번 챗GPT 이런 4.0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같이 가입을 해서 한번 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얘기를 했지만 그 내가 어떤 발표 자료 만들 때 조사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합니다.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한 두어 문장 정도만 내면은 바로 1분짜리 동영상 만들어주는 이 소라도 나왔잖아요. 오픈 AI가 내놨잖아요. 아직 일반인에까지 공개는 안 되고 개발자용으로만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데요. 그 오픈 AI에서 얼마 전에 이제는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내가 이렇게 말로 물어봐도 말로 답변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막 글을 쓰면은 글로 답변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로 물어보면은 얘가 말로 답변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얘가 답변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학생들이 한번 좀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는 뭐 많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미드저니, 뭐 클로드, 브루, 뭐 캔바, 우리 카톡에도 사실은 이런 기능이 좀 있어요. 카톡에서도 여러 정보 검색할 수 있잖아요. 아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 예. 다만 이제 그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냐 이게 좀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한데, 유료라도 같이 어울려서 학생들끼리 활용하면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거든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지난주였는데 구글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했어요. Get me the hell out of here. Get me the hell out of this cup. Get me out. 이 DJ가 여기 CEO가 나와서 발표하기 전에 DJ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AI가 만든, AI가 작곡한 지금 음악을 가지고 DJ잉을 하는 거거든요.
Google. Baby, Google wake you right up. As soon as you know it, Google gonna wake you up. You're gonna be up once Google has something to say. You're gonna be right up with that. I said you're up, you're up, you're up, you're up, you're up, you're up, you're up right now. AI가 작곡하는 음악도 뭐 그렇게 뭐 거부감이 들거나 뭐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이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 보면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작곡 대회든 이 미술 경연전이든 그 1등한 친구가 보면 AI가 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도 막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좀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은 삼성전자다 그러면 뭔가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우리 갤럭시 신형 스마트폰을 발표한다 그러면은 CEO가 근엄하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발표하고 그럴 텐데 여기는 이렇게 AI가 작곡한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DJ가 이런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CEO가 나오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 비서가 이런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여행을 하든 뭐 쇼핑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든 통번역을 해주니까요. 우리 비서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앱 스토어가 있고 구글 스토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예를 들면 챗GPT의 경우 이런 생성형 AI의 앱 스토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부도 하고 그런 앱 개발하는 그런 과정 사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학교에도 많고 이 외부에도 우리가 무료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여기 챗GPT 여기 장터에다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을 나눠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한민국에 또는 뭐 외국을 포함해서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뭐 제시하는 그런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네이버도 생성형 AI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쪽은 미국이 단연 탑이고요. 그 다음엔 중국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네이버나 LG나 삼성이나 이런 나름대로 AI 쪽에서 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는 자기들이 이 하이퍼클로버라는 이런 이 AI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 하이퍼클로버하고 결합을 하면은 기업들이 각 기업마다 고유의 여러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 해결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또 제시도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네이버에서 이 하이퍼클로버를 통해서 다양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한 이유가 될 텐데 2030년이면 뭐 얼마 남진 않았네요. 한 6년 정도 남았죠. 미래 교실 모습은 어떨까 해가지고 모둠으로 배치한 책상마다 학생용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화면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은 학생의 표정과 반응을 분석합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구축한 미래교실은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교육 현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여수와 목포에 우선 한 곳씩 설치해
미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게 이제 앞으로 교실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AI를 활용해서요. 그 다음에 AI가 지금 이 헬스케어, 이 첨단 바이오 쪽에도 엄청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례를 한번 보실래요?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의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성 족부궤양 상처에 완전한 피부 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처의 재생이 가능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낫기가 힘들거든요. 상처를 정리한 후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처 곡률, 깊이 및 부피 정보를 분석하는 AI 상처 인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AI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 상처 측정 및 바이오 프론팅 프로세스를 자동화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3시간에서 4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 후 AI 시스템은 외과 의사에게 환자 자신의 지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방을 처리하여 불필요한 혈액, 오일 및 물을 제거.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다음 환자는 집으로 3D 돌아갑니다. 바이오 프린터에서 바로 즉석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패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환부에 그러면은 따라서 총 5단계 상처 감지, 치료율을 지방 수확 및 처리, 거거든요. 프린팅, 패치 이식, 드레싱 후 퇴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흔히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우리가 먹는 약, 그 다음에 우리 막 진단하고 치료하는 장비들 보면은 국산이 별로 없어요. 다 미국산이나 이제 외국산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수준은 높은데 우리 수준은 높은데 실제 그 장비나 의약품은 대부분 외국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서 이 그 우리가 그래서 이 첨단 바이오 쪽을 갖다가 많이 길러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AI 재생 의료 쪽에 이제 퍼스트 무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이 회장님도 보면은 산업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출신이고 대우 자동차에서 일을 했어요. 옛날에 대우 자동차가 그 폴란드 법인이 그 전 유럽과 중동을 커버했었거든요. 거기서 COO를 했어요. 최고 운영 책임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바이오 쪽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을 일궈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하버드대 의대 교수님들도 이 회사의 주요 주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누가 먼저 이렇게 퍼스트 무버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막 연구를 하면은 그걸 막 독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R&D 과제 평가할 때도 그래요. 그거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대학에서 그거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갖다가 퍼스트 무버 기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처음 시도하는 거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수로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아니 하버드대 교수나 스탠포드대 교수들도 못하는 걸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산업공학과 출신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분하고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이분 스토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 사전에 제가 얘기를 안 해놔가지고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전화 받으면은 간단하게 이분이 또 교수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고광보입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대학에 특강 왔는데요. 제가 좀 전에 로킷 헬스케어 얘기하면서 회장님 그 산업공학과 출신으로서 대우차 그 폴란드 법인 COO 출신인데 이렇게 AI 재생 의료 쪽에서 퍼스트 무버 기업을 일구고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교양 과목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 학과 상관없이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 네.
네, 그래서 잠깐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그 미래 진로 뭐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요 보니까. 잠깐. 예, 잠깐 한번 좋은 말씀 한번 조금만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스피커 틀어놨거든요. 예. 지금 뭐 어느 학교 무슨 과정이죠, 그게? 이 남서울대고 여기는 그 이 보건의료, 그다음에 공학, 그다음에 인문학, 뭐 복지, 다 문화예술 다 다양해요 학생들이 교양 과목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네. 제가 회장님 여기 사진을 좀 띄워놨어야 되는데 못 해요. 지금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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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뭐 저거는 자세히 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 힌트를 조금 주시면.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미래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느냐, 불확실성 이 사회인데. 네. 예.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AI 재생의료 퍼스트 무버를 일구는 과정에서도 나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게 수업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냥 저 회장님이 엑기스만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전화 끊어야 돼요. 지금 계속 저랑 토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뭐 제가 좀 말씀드릴 것들은 그 월급쟁이 시대는 끝나가니까 네. 자기가 그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저 때는 뭐 4대 그룹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그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하는데 이미 뭐 한두 가지 기술 가지고 도전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마켓 중심으로 해서 풀리지 않은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그 마켓 오리엔티드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예를 들면 해결하는데 이런 기술 저런 기술 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지식들은 이미 제가 공부했을 때는 학교에서 배워야 되지만 이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사회가 되고 AI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 지식들을 그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융합 솔루션을 찾아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푸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일단은 창업 그 함께 이제 취업을 또 많이 지금 원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취업 측면에서도 회사도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인재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회사에서 대학생 졸업생들 뽑을 때요. 네. 네, 그거는 당연히 T자형입니다. 자기의 기본적으로 어떤 전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 알고 있지만은 T자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아는 폴리매스 같은 그러한 인재들을 원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문제를 풀려면 그러한 다양성 없이 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그 한 군데에 빠져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돈 받고 회사의 문제를 풀거나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 그게 그냥 직장 생활입니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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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네. 네. 어떻게 다행히 전화가 연결이 좀 됐네요. 예. 지금 말씀 들으셨죠? 예. 사람을 뽑을 때도 아까 T자형 인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 전공 이 지식을 깊게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넓게 융합해서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회사가 처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회사는 월급을 준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아까는 또 취업 전에 이 회장님은 창업을 또 권하셨잖아요. 예. 근데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도 또 외부에도 이런 교육 과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교에서도 아마 그 창업 코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자, 지금 AI가 이 적용되는 분야를 가지고 제가 조금만 영상을 갖다 3개만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드론 뭐 이런 건데 짧게 갈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중국의 바이두가 지금 선보인 로봇 택시거든요. 중국이 바이두나 뭐 텐센트나 이쪽에서 用户通过罗布快跑 APP 打到车辆后，可以在车辆的后门的屏幕上输入手机的后四位尾号来开启车辆，然后开始享受自动驾驶出行服务。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기업들도 自动驾驶启动完成，请全程系好安全带，祝您行程愉快。 더 무서운 거는 중국은 가성비가 可 좋아요. 以点击屏幕右下方第一个按钮，调整温度和风量。 조금은 쫓아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It can be compared that Boston Dynamics is taking a new electric step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ic Atlas robot, while Tesla is developing its Optimus Gen 2 line of humanoid robots. Both are trying to come up with robotic automation solutions with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work alongside humans. However, both projects have different scopes and goals. While Boston Dynamics Atlas is designed for industrial and real-world applications, Tesla's Optimus is expected to be used in factories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This difference can lead to different applications and industries. Boston Dynamics Atlas has long had practical applications in industry and research, while Tesla's Optimus is still in development and has not yet launched on the market. Therefore, although both projects are important advances in the field of humanoid robotics, it now takes time and development to better appreciate the role and importance of each project. In the automation industry, 이제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서비스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Boston Dynamics is ushering in an electric new era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ic Atlas robot, marking a significant advancement in humanoid robotics. Here's an overview of what this milestone entails. The retirement of the hydraulic Atlas robot paves the way for the fully electric Atlas, reflecting Boston Dynamics' commitment to innov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robotics field. Partnering with Hyundai provides an opportunity to test and refine Atlas applications in real-world scenarios, particularly within the automotive manufacturing sector. This collaboration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leveraging expertise across industries to drive innovation. The electric Atlas boasts increased strength and a wider range of motion compared to previous generations. With advancements in gripper technology and manipulation capabilities, Atlas is poised to tackle a diverse array of tasks in various environments. Boston Dynamics' focus on software development complements hardware improvements with innovations in AI, machine learning, and fleet management. Orbit software facilitates centralized fleet management and data analytics, enhancing efficiency and adaptability in robotics. Death from the skies comes cheap in Donbass. In little over 2 years since the start of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attack drones have come to dominate the war's eastern front. 전쟁터에서 요즘은 전쟁이 거의 드론전이라고 불리거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 지구에서도 그렇고. More cost efficiently than any other weapon system on the battlefield. AI 드론이에요, 저게. 그래가지고 capable of destroying armored vehicles worth millions. Low-budget strike drones cost just a few $100s to make. 그래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저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의 그 함정도 막 파괴하고 뭐 탱크나 이런 거 파괴하고 이런 거 많이 보여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인가 썼던 기사인데요. 생성형 AI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챗GPT 하면 그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제는 이제 이건 김정옥 하이스트 교수님 말씀인데 3년 내 이제 그 기존의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을 뛰어넘는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포스트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은 이 AI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속도도 빨리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갖다가 더 고도화시켜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GPU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현재 시총이 세계 미국 시장에서 2위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챗GPT에다가 그 10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 그다음에 그 GPU 세계 시장에서 97%를 차지하는 엔비디아가 2위고 애플이 아이폰 하는 애플이 어느새 3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그 오픈 AI가 현재 생성형 AI 시대를 먼저 개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지금 문제는 계속 워낙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전기도 좀 적게 쓰면서 속도도 빨리 내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모델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AI는 더 파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긴데요. 이분은 제프리 힌튼이라고 토론토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딥러닝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인공신경망, 사람의 이 뇌를 본뜬 인공지능, 그걸 창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구글에 가서도 그 엄청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다가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서구권에서는 교수하면서 또 기업 겸직도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구글을 딱 그만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 AI 때문에 킬러 로봇이 나와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시고요. If you took Tesla out of 영상이 it, 좀 많죠. took SolarCity out of it, took SpaceX out of it, and you said, I could go start a new company tomorrow, it would be what? It would be in what area? Where would you start thinking about?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 Well, I think there's some there's a fairly obvious opportunity in electric aircraft, because all transport will electrify over time, with the exception of rockets, ironically. Yeah. There's, I think there's two areas which, they're fraught with issues, but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if you don't do something, maybe not doing something is worse, like on the AI front or on genetics. 한 10여 년 전 영상이거든요. So those are the two things I think, besides sustainable transport, the internet, and making life multiplanetary, rewriting genetics, and it's quite hard to sustain a fusion reaction of civilizational life as we waiting around until some software. So I think people really like it. Now, yeah, it's like really expensive still, but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픈 AI I'm confident that a mass market Tesla will do very well, and I also think the other electric cars I've driven feel like many years behind. Right.
in the audience, get your shot on goal in just a second. I want to talk about entrepreneurship because both of you are entrepreneurs. You invest in them. You are one, and you think about this a lot. Your old pal Peter Thiel likes to say that he would not invest in somebody who's over the age of 30 years old. That it should be the cutoff. You're 44 now.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띄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 첨단 산업을 리딩하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9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둘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영상도 찍고 오픈 AI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원래 오픈 AI를 좀 공익적 목적으로 하자 했다가 이제 조금 상업적으로 너무 나간다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요즘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대담하는 영상은 더 보기가 아마 힘들 텐데 그래서 해놨고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XAI라고 자기가 인공지능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벌써 그 기업 가치가 수십조예요. 수십조. 미국은 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도 벤처 스타트업을 하려면 꼭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좀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뭐 샘 알트먼이나 아까 그런 엔비디아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계속 영상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많이 좀 영감도 좀 얻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피라미드 구조는요 이렇게 AI의 이 약간 밸류 체인 비슷하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거 김정호 교수님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닥에는 이 기본은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데이터 센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이 클라우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슈퍼컴퓨터 이런 걸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산업의 쌀, 이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이 챗GPT 이런 인공지능, 그다음 이 위에서 아까 얘기한 다양한 그런 앱들 나오면서 플랫폼 산업, 그다음에 서비스. 이 서비스는 뭐 분야를 안 가리잖아요. 교육, 의료, 금융, 문화, 유통, 생산, 법률, 국방, 정치, 언론 다 바꿔놓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이거는 미국, 이건 중국이잖아요. 둘이 복싱하는 거. 이게 벌써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됐나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본격화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려놓은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근데 전쟁이라고 하기가 거의 무색할 정도로 지금 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바로 이 그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세계사가 완전히 세계사의 방향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이것 다 파생되는 건데 이게 되면서부터 전 세계가 이제 세계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유롭게 팔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도 하고 가서 공장도 짓고 이렇게 인력 교류도 하고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19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대략 2010년대 한 중반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대략 미국의 GDP의 한 이제 60%대를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특히 이제 아까 그 AI라든지 뭐 첨단 바이오나 뭐 그런 뭐 전기차나 뭐 그 드론이나 뭐 로봇이나 우주 항공이나 양자 기술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억제를 하려고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간에 거의 이제 패권 전쟁이 불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도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25% 물리다가 100%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맞불을 놓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옛날 냉전 구도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밀착하고 이런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이 또 어떤 블록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 냉전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면은 결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흔히 수출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은 중국이 우리의 세계 최대 교역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 들어서는 미국이 우리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만큼 중국 비즈니스가 이제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첨단 장비를 들여가기가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 공장에 그 반도체 이를 고도화하려면은 첨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화 시대가 돼야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통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미중으로 대표되는 이 양쪽 이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기로에 서 있다. 사실은 우리가 G10 그 GDP 규모 면에서 G10까지 갔잖아요. 몇 년 전에 세계 10위까지 갔잖아요. 그러다 지금 13위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씀 이렇게 쭉 소개한 그런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들을 키우면서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면서 사실은 뭐 더 도약해서 G5 강국으로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한 13위까지 지금 GDP 규모 면에서 밀려났고, 더군다나 이렇게 저출생이 우리가 나라가 한 0.6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초저출생인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AI를 또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트렌드,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가 물가가 올랐어요. 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굉장히 이 가스나 이런 뭐 석유 수출에서 비중, 에너지 쪽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농업 수출 대국이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 이 굉장히 물가 앙등에 이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자 전쟁은 사실은 이게 이 가자 전쟁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은 이 가자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하마스하고 연대한 이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후티 반군, 뭐 예를 들면은 후티 반군도 그 계속 홍해나 아덴만이나 거기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다니는 그 선박들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납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이 남단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거나 그러면 거의 일주일 이상 또 더 걸리잖아요. 물류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유럽으로 수출할 때 기차로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류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세계사적인 그런 변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서 사실은 지금은 기술 그러니까 신냉전이면서도 또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까 미중 간에 그러니까 미중 간에 그 관세 이런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다방면으로 이게 불 붙었는데 단적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은 기술 하나가 이제 오르와 나칭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됐든지 AI가 됐든지 이 첨단 바이오가 됐든지 이게 옛날처럼 세계화 시대처럼 누가 하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맞춰서 분업화 체제로 해서 서로 간에 호혜 상호 이익을 얻는 그런 시대가 저물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첨단 전략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꼽아놓고 있는 국가 전략 기술이 이 12가지거든요. 한번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하나씩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12가지가 이렇게 대략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첨단 로봇, 이런 사이버 보안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반도체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부터 해서 집에서 쓰는 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뭐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유통시키는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우주 발사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 반도체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반도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반도체를 초집적화 하고 또 저전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파 간섭을 없애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도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요. 그래서 미국이 결사적으로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노광 장비, ASML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국에 못 팔게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막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은 일단 국가의 자원을 이런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양극화도 심하지만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발전하고 그 일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이제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중국도 많이 또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2차 전지 배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기차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는 로봇, 이 로봇에도 배터리가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늘을 나는 드론에도 쓰이고 이 배터리가 계속 쓰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아마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반도체보다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터리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SK 3사도 잘하지만은 사실 중국의 CATL이라든지 그런 여러 회사들이 이미 기술적으로도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발전을 했고 시장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크잖아요. 그 중국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면서 세계적으로 또 가성비를 내세워서 엄청나게 차지하면서 거의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 한 6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로봇 제조도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인데요. 이 로봇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 쓰이는 거는 물류 창고에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공장에서 더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쓰이다가 그러니까 서비스 현장에 됐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것도 요양원에서 이렇게 쓰인다든가 하다가 이제 가정에 오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로봇이 엄청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가사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전제가 이거는 인공지능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는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 화학 연료 가지고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소는 H2O잖아요. 물만 있으면 이렇게 분해시켜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그 기술이 안 돼 가지고 못 만드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차세대 통신은 현재는 우리가 5G잖아요. 근데 이제 이 6G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 4차 산업혁명 다음에 5차, 6차, 7차 산업혁명 나오듯이
이것도 6G, 7G, 8G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6G에서는 지금 5G보다도 훨씬 더 통신이 끊김이 없고 훨씬 초고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차가 뭐 지금은 이 우리 예상보다 좀 더 더디잖아요.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 내에는 자율주행차가 점점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차세대 통신이 돼야만이, 통신이 끊기지 않아야만이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차세대 통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을 연결한 그런 통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디 뭐 원양어선을 탔든지 어디 저기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든지 사하라 사막에 있든지 다 지구 어디에서나 통신과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기업인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이 첨단 바이오, 이 첨단 바이오를 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서두에 제가 작년 서울 포럼의 주제도 첨단 바이오 해가지고 보건의료, 경제, 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를 키우자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 첨단 바이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바이오들 있잖아요. 뭐 그런 신약이라든지 우리 병원에 쓰이는 여러 뭐 장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린 바이오도 있고 화이트 바이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린 바이오는 약간 그 이 농식품, 농생명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면 이제 축산을 대체하는 그 대체육, 배양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축산에 우리가 그 축산을 통한 그 고기만 먹게 되면은 계속 저 기후 변화, 요즘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체육, 배양육 이런 것도 그린 바이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화이트 바이오나 이런 거는 그 우리 예를 들면 뭐 석유에서 그 예를 들면 석유의 자원에서 여러 물질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자 훨씬 더 많은 여러 예를 든다면은 잠깐만요. 합성 바이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합성 바이오는 예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뭐가 까먹어요. 늘 막 합성 바이오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계속 이제 막 이거 저거 막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자꾸 까먹어요. 제가 이제 그 분야만 이렇게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합성 바이오, 합성 생물학은 뭐냐면은 합성 바이오 중에서 이제 합성 생물학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게 생물학과 기술의 합성어인데 생명과학의 인공지능 등 첨단 이 정보통신, 이 공학기술을 융합한 학문이다. 그렇게 해서 생명체의 구성 요소나 시스템을 설계, 제작, 합성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이 합성 생물학에, 다시 말해서 이 맞춤형 질병 치료에 쓰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그 유튜브도 가서 한번 보시고 합성 생물학이 뭐다. 이게 왜냐하면 21세기 들어서 가장 주목할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명과학에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을 결합해서 우리 맞춤형 치료제를 낸다거나 이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 각종 감염병 진단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건 좀 따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기를 한번 권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 7번째로 이제 우주 항공 해양도 국가 전략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항공 쪽에서는 흔히 이제 발사체, 그다음에 인공위성,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이라는 거는 뭐 전투기도 있고 우리 민항기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뜨게 될 그 UAM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 한반도도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 감싸고 도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군사 정찰 위성이나 이걸 통해서 계속 상대방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혹시나 전쟁이 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전쟁을 이제 막기 위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로켓을 쏘더라도 인공위성에서 정확하게 좌표 인공위성 정보를 분석해서 좌표를 설정을 해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 기술은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자 기술은 세 가지인데 그 양자 컴퓨터가 있고 양자 그 정보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소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향상돼 가지고 그 뭐 슈퍼컴퓨터가 제가 잘 그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계산해야 될 걸 얘는 단 몇 초 만에 계산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를 아까 개발할 때도 그 빅테크 기업들이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게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하려면은 그 몇 조 단위가 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근데 근데 이제 또 양자 정보통신은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서 또 다시 한번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개별 기술을 자세하게 계속 설명할 수는 하기는 시간상 힘들고 관심을 갖고 한번 계속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근데 약간 재밌는 거는 그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 풀고 어떤 것도 뚫어낼 수 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도 해킹을 다 막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양자 기술에서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모순 이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양자 기술에서도 분야가 아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아까 인공지능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좌우할 기술이다. 그다음에 이 첨단 모빌리티가 있거든요. 이 첨단 모빌리티는 아까 자율주행차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그런 드론이나 뭐 UAM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다 미래 모빌리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레벨 4 여기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이게 레벨 5까지 가야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데 아직 레벨 4까지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세대 원자력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SML 같은 거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도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를 하나 만들려도 굉장히 도시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용인에다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려고 하잖아요. 뭐 200조를 투자해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든 반도체든 전기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이 삼성이나 SK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전기를 마련할 거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충청도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자. 근데 변전소가 충남 태안에 있거든요. 그럼 충남 태안에서부터 용인까지 또 끌어오려면 송전선을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거의 또 2조 원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조 원을 정부에서 한전에서 해달라. 한전에서는 그건 뭐 우리가 힘들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들이 하라. 뭐 이렇게 약간 옥신각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갖다 이게 유치하는데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보면은 굉장히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거든요. 직접적인 보조금을. 근데 이거는 직접 보조금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런 기반 시설은 정부나 공공에서 하는 게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런 모든 첨단 산업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 해킹이 되고 하면은 보안이 뚫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 보안 이쪽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런 전략 기술을 하려 보면은 이 좀 규제도 좀 자유로워야 되고,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뭐 데이터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급 인재를 잘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기업이나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에다가 이 정부에서 R&D 자금도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R&D 자금을 지원을 할 때도 아까 얘기대로 좀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선도자죠. 퍼스트 무버라는 건 선도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좀 더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 계속 베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빠른 추격자죠. 그런 연구만 하는 연구자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런 빅데이터 활용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보안에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각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이런 사이에도 굉장히 사일로 시스템, 사일로라는 건 이제 굉장히 분절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일로는 그야말로 이렇게 외국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곡식 저장해 놓은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개방이나 공유하기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법령들도 많고, 기술은 디지털인데 절차는 아날로그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는 다 클라우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SI 시스템이다.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이걸 많이 고치려고 정부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아까 제가 좀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속도를 높일게요. 예. 지금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으니까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아까 그 AI 얘기도 했고 12대 국가 전략 기술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제부터는 뭐냐, 조금 더 약간 인문학적인, 약간 좀 그 사회학적인, 세계사적인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14세기 거고 이게 15세기 금속활자 인쇄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활자본으로 만든 이 성경, 이게 세계 최초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우리나라가 80년, 이보다도 80년 앞서서 금속활자를 인쇄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그때는 주로 이제 불교에서 불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 이쪽에서 이제 성경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이게 한자라고 하는 게 워낙 이게 금속 활자로 만들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자는. 우리 한글은 좀 심플하잖아요. 이 활자, 이게 저 입사 초기만, 이제 신문 기자 초기만 해도 이때는 이런 활자를 조판해 가지고 신문을 찍어냈었는데, 지금 저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글은 비교적 아야, 어여, 오요, 뭐 가나다라 이것만 조합을 하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문은 이 표의 문자다 보니까 이게 수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속활자를 발전시키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주도권이 이렇게 서양으로 넘어갔던 거고, 예. 그렇지만은 원래 이 원조는 우리였다. 만약에 이제 그때도 특허라는 게 존재했다면 우리가 특허를 가졌었겠죠. 근데 그때는 특허가 없었고요. 특허는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후반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때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제임스 와튼의 증기기관, 그 다음에 이런 교통혁명, 제철기술 혁신, 뭐 자동 직조기, 방적기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그런 기술만 많이 이제 기억을 해요. 근데 당시 영국은 지금의 영국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이 혁신 금융이라든지 또 그런 인력, 그다음에 특허 이런 생태계가 구축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아까 제가 이 직지 심체 요절 우리가 퍼스트 무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선 초에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은이 국제 결제 화폐였거든요. 지금은 달러잖아요. 국제 결제 통화가. 근데 그때는 은이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 은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버스트 무버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은 재련 기술이 일본으로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꽃을 피웠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산업 스파이인 셈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시만 해도 농경 사회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공업을 그다지 장려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이제 대중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은을 이제 조공 품목 중에 하나가 은이 있었어요. 자꾸 그걸 이제 요구를 하니까 차라리 그걸 생산하지 말자, 우리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은 재련 기술이 꽃피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는 이 이와미 은광이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생산을 해낼 정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 혼자 은 생산해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 기술이 유출이 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할 정도로 이와미 은광이 이렇게 일본이 이제 은 재련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이 이와미 은광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은을 바탕으로 해서 조총, 유럽에서 조총을 수입해서 조총을 또 만들고 자기 부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하고, 근데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일본 애들이 이 무사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 혼란을 갖다가 외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조선과 명나라까지 침략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 조선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아마 한 5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7년간 완전히 한반도가 초토화됐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재벌 1세대들의 고향이 주로 경남 진주, 의령, 산청, 함양 이쪽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의병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스승이 남명 조식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명 조식 선생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선비들은 당시에 병법을 잘 안 가르쳤는데 병법을 가르치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의학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은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 이런 분이 다 남명 조식 선생 제자예요. 그래서 무려 의병이 50명이 아니고요. 의병장이 50명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서부 경남 쪽은 그런 의병들이 또 계속 들고 일어나지.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색이 뭐냐면요. 국민성이 중국은 보통 왕조가 200년, 300년을 못 가요. 긴 왕조가 300년밖에 안 가고 보통 150년, 200년, 길어야 300년 가는데 우리나라는 왕조가 갔다면 500년, 삼국시대로 가면 700년, 어떤 경우는 1000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끊임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이 체제를 갖다가 이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백성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뒤 엎으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외세가 침략을 해왔다. 그럼 옛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계속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관군은 도망가지만 의병이 일어나서 분전을 하니까 다시 관군이 모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사적으로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에서도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의병에 비슷한 그런 게릴라전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가 초토화됐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의병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아까 임진왜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라가 초토화됐으면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공들을 대거 끌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 심수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도공들을 갖다가. 근데 당시의 도자기 기술은 세계, 그러니까 아까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비유될 정도로 당시의 첨단 전략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략 기술은 아니죠. 저거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도공들을 다 끌고 가서 이걸 산업화하면서 이 도자기를 유럽에 대거 수출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그런 일본 계아파들의 스승이에요, 전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존왕 A, 다시 말해서 천황을 내세우고 외세를 배격하자,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정한론, 그러니까 한반도를 정벌하자, 이제 그걸 이론적 토대를 놔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흉이고 일본 사람들로 치면은 거의 국부에 준하는 영웅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적 도자기 수출을 통한 물적 토대, 그 다음에 이런 요시다 쇼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한 어떤 정신적 이론적 토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대륙 침략에 나서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타깃이 됐잖아요. 이제 이건 제가 강제 종군 위안부하고 이 역사 왜곡한 걸 이렇게 합성을 해놓은 건데, 근데 지금도 저희 회사 건물에 일본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항상 그 젊은 사람들이 1년 365일 24시간 교대로 해가지고 늘 그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매주 수요일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일본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당연히 구축해야 되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뼈아픈 그 역사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자기들의 어떤 영광의 역사로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관계는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일제 강점기 피해만 그쳤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갖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보지 말고 쭉 이렇게 시대사적으로도 연결해서도 봐야 되고, 동서고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요즘은 특히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가자 전쟁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 영향을 받는지 말씀드렸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초연결 사회예요. 그야말로 기술만 초연결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만 그친 게 아니고요. 한국 전쟁의 피해까지 겪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없었으면 한국 전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대전의 원흉이 크게 얘기하면은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물론 이태리도 있지만 그건 좀 사이드고, 근데 독일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요. 연합국들이 독일을 분할을 시켰잖아요. 쉽게 못 일어나라고, 다시 전범 국가가 되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일본을 분할시켜야 되는데 일본이 분할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할됐잖아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근데 그게 다 이 일제 강점기에 그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국 전쟁 때 이거는 이제 그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이 이제 사실은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학살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 슬픈 비극의 역사인데, 이거는 뭐 전시에 적군한테 이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군과 경찰이 나서서, 왜냐면 적군과 좀 협력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념적으로 뭔가 이게 이 구분이 정확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억울한 피해자가 사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쟁만은 피해야 돼요. 전쟁이 나면은 그때는 무차별적으로 누구나 다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아까 그
제가 이렇게 쭉 그 뭐 직지부터 해서 여기 직지부터 해서 이렇게 쭉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은재련 버스트 무브 기술이 일본에 유출된 결과 임진왜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한국전쟁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전쟁과 혁신 생태계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칼럼도 쓰면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이런 혁신 생태계를 꽃피우자, 이제 그런 칼럼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루이스 캐럴의 소설을 보면 거울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앨리스가 물어보죠. 계속 뛰는데 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대답하기를, 여기서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야. 나무를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해.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처지를 비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청춘이란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 선배들은 이런 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뭐 청춘이다, 회춘이다, 뭐 영노화다, 뭐 이런 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도 젊은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쇠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회에서는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정말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만 해도 지금 기업 가치가 며칠 전에 270조래요. 테슬라는 훨씬 더 되고. 근데 이런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게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진부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에 안주하는 젊은 노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를 제가 미래를 향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하는 당신. 학점이 뛰어나지 않아도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의 불안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모든 길은 결국 자신만의 길로 이어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는 분명 밝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 챗GPT에다가 간단하게 학점이 좋지 않아도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를 좋아하는지 뭔가 열중을 하지 못해도 그런 내가 학생이라고 치고 좀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영상을 3초로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지시어를 갖다가 계속 정확하게 이거 담았으면 아마 더 정확하게 해줬겠죠. 근데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라 영상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도쿄 거리를 갖다가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멋진 아가씨가 이렇게 걷고 있는 그 그림 아마 TV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소라 영상은 아예 실사예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챗GPT는 제가 챗GPT 4.0 버전인데 아까 $22짜리,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해준다,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아까 그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도 있는데요, 우주도 있었고 양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주는 굉장히 광활한 걸 뜻하고, 아까 제가 첫 번째 표지도 우주 사진을 넣었었는데요, 양자는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말하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좀 크게 보되 좀 디테일한 것까지 좀 챙기는 사람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학생 때도 굉장히 막 스펙 쌓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스펙 쌓는 것도 좋고, 인턴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면은 카페에서 이렇게 알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아까 그러니 좀 첨단 산업이라든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있잖아요. 또 내 미래 진로와 관련된 쪽에서 좀 인턴을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인턴 자리를 어디서 구하냐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코엑스에서
또 킨텍스에서 이런 데서 보면 전시회 되게 많이 하잖아요. AI 전시회도 하고 반도체 전시회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도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면 거기 사장님들이 다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나 인턴 하고 싶다. 당당하게 내 이력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턴을 하면은 그런 벤처기업으로도 아무래도 취업하기도 좀 쉽고, 그리고 요즘은요 보면은 제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부가 계속 야 그래도 대졸자 좀 뽑아야지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뽑는 건데, 그렇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필요 인력의 한 3분의 2 정도는 경력직을 뽑아요. 지금도. 네, 근데 한 3분의 1 정도를 여러분과 같은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데, 근데 그 대졸 신입사원의 3분의 2는 이제 소위 중고 신인을 뽑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2, 3년, 3, 4년 근무한데 똘똘한 친구, 이런 친구를 신입사원으로 뽑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벤처 스타트업 이런 데 있으면 인턴도 하고 거기서부터 내 첫 직장을 시작을 해도 나중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더 갈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해외 대학원도, 여러분들은 해외로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부담도 많이 드릴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 공대도 있지만 이런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해외로 대학원 가면 다 교수님이 학비도 대주죠. 월 2,000불씩 돈도 주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문 분야는 조금 그게 내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조금 너무 돌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외 대학원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해외 대학원을 가려면은 좀 그 대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스탠포드대 어느 교수 방에 가서 그 랩실에 합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스탠포드대가 요구하는 학점을 넘어야 돼요. 학점을. 근데 그 스탠포드대나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싱가포르 난양공대나 이런 데는요, 서울대학이든 남서울대학이든 거기서는 안 가려요. 그 사람들한테는 서울대학이냐 남서울대학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률적이에요. 대략 학점 4.2 아니면 한 4.0 넘었냐, 넘은 친구들이 일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각 랩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학교 때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현지에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경력을 쌓고 하게 되면 내가 레벨업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업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창업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세계 마지막인데, 지리를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역사 얘기를 사실 시간이 되면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한번 보면은 이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님도 그렇고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도 그렇고 보면은 이 지도를 갖다 거꾸로 해놨거든요. 사무실 가보면. 그다음 이광영 총장님 보면 텔레비전도 거꾸로 보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뭐가 맞다, 정답이다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어떤 이 사고, 훈련, 어떤 기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지정학적인 어떤 그 변화,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세계의 부가 달라지고 내 일자리가 달라지고 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도를 갖다 놨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아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대학생들이 아까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미래 진로 지도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연애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애와 결혼 잘하는 법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면은요,
자신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라. 그 다음에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그 다음에 어떤 비슷한 가치관과 관심사, 생활 방식이면 더 시너지가 난다. 그 다음에 남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의 성장과 독립성을 유지하라. 그 다음 더 나가서 결혼을 고려할 때는 가치관이나 태도나 성향, 뭐 가족계의 경력, 목표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연애와 결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야구 선수 이제 그린 건데 제가 해보니까 10대 때는 시속 10km로 나이를 먹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계속 가는 거예요. 저 같은 50대는 시속 50km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60대는 60km, 70km, 80km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근데 그게 실제 의학적으로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대 사회 트렌드 분석, 아까 그 AI와 첨단 산업과 나의 미래 뭐 이런 주제로 제가 1시간 50분을 얘기를 했네요. 원래 1시간 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